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억 분석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하는 시간과 비트코인이 왜 조정이 나왔는지에 따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월만 해도 60%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MSTU도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그래도 그렇게 많이 조정이 또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쉬어갈 때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좀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 자체가 2% 넘게 빠져주어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ETF에 따른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럴 것 같냐면요. 이번에 애플 실적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 애플 실적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소프트 부분에 따른 추이도 생각보다 기대에 따른 부분이 좀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부분 비중이 뭐 어느 정도가 되고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거에 따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M7에 있는 비중이 30%를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 전체 지수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적 심리를 매우 많이 깎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비트코인의 영향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수급은 ETF 비중에서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전체적인 비트코인 수급은 ETF 자금인데 ETF 자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인플로우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 그래도 수급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 선물에 따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ETF 쪽에 있는 물량만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케일에 있는 비중은 여전히 좀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10월 30일의 마지막 비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 비중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이제 유입 비중이 조금씩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체 1.2%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이제 작은 형태에서 이제 주식 비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이걸 레버리지 2배로 누가 지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2배짜리는 아니지만 1%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총이 낮으니까 이 비중 가지고 적절하게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수가 요즘에 많이 빠졌을 때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자 과거에 이 상관관계 표를 S&P 500하고 비교를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19년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5보다 컸고 그게 연간으로 봤을 때도 85% 확실히 상승을 했다. 근데 이제 지수 자체에서는 2019년도 거래일에 26%에 불과한 부분이 있었고 비트코인과 0.5보다 큰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22년도에 무려 71%나 상승을 했던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대충 때려 맞추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지수에 따른 상관관계 비중이 점차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블록체인 시장에 있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려고 하면 이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이 안 되죠. 더 이해하기 쉽게 본다라고 하면 누가 저기 대학교 과정에 있는 수학을 이거를 풀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 놓는다라고 하면 누가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코인판에서 가장 좀 제일 1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면 초딩이든 고령화든 간에 누구나 동일하게 이 시스템 기반을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이 코인에서 금융 활동을 다 할 수 있게끔은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 분들밖에 못하는 그런 환경적 추이가 결국엔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TF가 끌어주는 부분은 시간 끌기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진짜로 여기에서 한 템포 더 코인 시장이 발전이 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ETF 비중으로만 높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여기에서도 자산에 따른 시총 1위와 나머지 있는 그 순위에 있는 코인들에 따른 시총 차이에 있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본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추가적으로 주식 부채를 계속 발행했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 1%를 갖고 있지만 이제 레버리지 2배를 쓰고 있는 ETF 효과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 자체 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칭을 좀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본 비즈니스 부분이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AI 기반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비즈니스를 원래 잘 해왔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팔런티어나 이제 서비스 나우나 데이터독 부분이 연평균 매출 20에서 30% 정도씩 이제 많이 성장을 했던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여기에서 이런 쪽 경쟁사들보다는 좀 많이 뒤처졌다. 왜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이야기도 드리지만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드려야 판단 능력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추이는 이제 본업에서 약간씩 투자 비중이 줄겠죠. 줄면서 비트코인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가락 뒤집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손바닥 뒤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좋게 보면요,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네. 이제 본업이 저만큼 많이 훼손이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에 더 집중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손바닥을 다시 반대로 뒤집어 봐서 아쉬운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본업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한계점이 비트코인의 의존도에만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점점점 만약에 조정폭이 너무 심해졌었을 때는 본업에서의 나오는 이익성이 매우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는 담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앞으로 미래 장기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덩달아 같이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기존의 본업도 좀 제발 잘 해 나가면서 비트코인을 구입을 하는 형태로 제발 좀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약 3,5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금리를 계속해서 줄이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은 점진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에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관련된 테마에서 좀 강력하게 올라왔던 건 아무래도 대선 테마도 있겠지만 거기에 얽혀서 이제 갔던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이렇게 레버리지를 먼저 앞에 가서 24년도에 어차피 다 갖다 쓰고 25년도에 금리 부분이 뭐가 됐든 간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베팅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집행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테더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테더가 최근 동향이 어땠습니까? 조사받고 뭐하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비중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중을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 전체 갖고 있는, 테더가 갖고 있는 총 자산 비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3.81% 정도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채 채권 비중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담보대출 비중은 5% 정도 선이고 여전히 단기성 예금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존 추이에 따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준비금 명목은 뭐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분기 순이익 24억 달러 정도를 찍어 주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약소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준비금을 어느 정도 좀 찍어 주었기 때문에 나쁠 건 없고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슈 나올 건 없다 정도로 저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내년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내년 분위기도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의 창희형, 창희형께서 이번에 출소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바이낸스에 따른 뭐 BNB나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좀 많이 밀어붙였던 그런 또 추가적인 AI에 투자를 좀 더 해보겠다. 그리고 코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생태계에 관심도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향후 움직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에 따른 약세에 사람들이 상당히 겁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런 농락적인 구간에서 저는 더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환경적 추이에서 보았을 때도 여전히 뭐 이더리움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습니다 한다라고 해도 전체 수수료 기반에 있는 추이에서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솔라나나 나머지에 있는 애들도 유망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솔라나가 이제 그 외로 뭐 솔라나를 예를 들어서 ETF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솔라나의 자체적인 호재도 나오겠지만 솔라나의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만약에 접근을 좀 더 신뢰성 있게 만약에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요, 지금의 오라클 대비보다는 좀 더 오라클에 있는 형태의 진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기술 대비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